이낙연 그 전 대표죠. 가장 최근에 직함은 도지사도 하시고 국무총리도 하시고 그다음에 대표도 하셨는데 어쨌든 가장 최근 직함은 대표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규명 씨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떠셨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 일단은 영상을 보내주신 영상이 그게 그 캠프에서 만든 거죠. MBC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네네. 근데 그 약간 처음에 보다 이거 MBC가 만들나 싶은 정도로 영상이 좀 그 CG 사용을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음, 그 바로 전에 이재명 도지사 영상을 봤었는데 그때 영상보다는 CG 사용에 이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영상을 그래서 출마 선언을 어찌되었든 개인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한 것 자체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이면 물론 모르는 사람 이낙연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선언문을 볼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정치인으로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은 이러하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그러니까 되게 짜여진 그런 선택인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고 뭐 이런 그 민주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약간 그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많이 봐서 약간 굳이 또 할 필요가 있나 싶은 부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가장 좀 그런 거는 코로나 극복 얘기하고 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그 힘들다 얘기하면서 G7 정상회의의 한 장면을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는 힘든데 결국 약간 그 좋은 거는 대통령이 의전으로 잘 받아가는 거에 약간 그거에 만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거랑 그리고 또 뭐 BTS 봉준호 얘기하면 문화 얘기하면서 BTS 봉준호 얘기하는 것도 좀 뭔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정도에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굳이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국뽕에 빠져있는 국뽕 요소들만 얘기하는 게 조금 좀 오그라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찌됐든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고 신복지도 어찌됐든 뭐 그 연설문 자체에서 그렇게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정책 설명이나 그 책이나 이런 데서 하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점에서 약간 전체적으로 좀 큰 아젠다만 얘기한 거는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연설문 그 선언문의 한계이자 좀 그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태님 오늘 이 모임은 처음 들어오셨는데 간단히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이낙연 지사 출마 선언을 보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CBS 기자로 작년 초까지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지금 이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신성장학파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뭐랄까 접점이 넓은 그 공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이낙연 후보 토론문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목만 일단 언급을 하고 나중에 또 뭐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 부분 사회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겠다. 생명권, 안정권, 주거권 이걸 강조를 했었고 또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이게 한때 노태우 정부 때 진행이 됐다가 논의가 실종이 됐었는데 이걸 다시 새롭게 들고 나온 게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하는데 추미애 후보가 이제 지대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대선 국면에서 이게 상당히 그 쟁점으로 또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균형 발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근데 사실 이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이로 인한 문제인데 이걸 정확히 짚었다는 거 이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전에 그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문 여기에서는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사안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 평론가들이 그래도 배현 이슈는 짚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언급이 없느냐, 이제 이재명 지사 이런 지적을 받았었고, 물론 이제 그 수도권 지방 균형 발전 이건 딱 한마디로 언급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에 반해서 이 지사는 좀 더 아니 그 이낙연 후보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점 이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인상적이었던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최시훈 국장님. 최시훈 국장님 음소거 키시고 예, 간단히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미래당 공보국장 최시은이고요. 제가 대선 주자 1, 2만 설문 읽었고 이낙연 지사 거 안 읽어가지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영상도 전혀 안 보셨어요? 영상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우님 음소거 키시고 우리 이낙연 지사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그 경선도 그렇고 그 후보 선언도 그렇고 점점 호감이 가시는 분이고요. 가면 갈수록 뭔가 이분이 대통령의 기품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냥 뭐랄까 되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 그 윤석열 후보랑 양자 대결이 앞섰더라고요. 그거 좀 공감이 가고요. 저도 봤는데, 저도 오늘 봤는데, 그 후보 선언 영상을 저는 인상 깊었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반도는 최고의 투자처, 짐 로저스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이 기대됐어요. 만일 진짜 저희가 개성공단은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또 개성공단도 그렇고 또 북한이랑 협력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게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여러 가지 뭐 토지 공개념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직까지 좀 반대급부가 좀 심해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냥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박한창 청년위원장님 들어오셨는데 음소거 키시고 우리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 보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그냥 현장에서 대본을 보고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녹화되어 있는 이런 영상을 내보내는 것이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훈 선생님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저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그런 메시지 좋았었고 하나 또 좋았었던 거는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불안으로부터 우리 그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이 좋았었고요. 좀 아쉬웠었던 점으로는 뭐 중산층 경제 그리고 뭐 이제 뭐 연성 강국 신외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걸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특히 중산층 경제 부분에서 뭐 IT, 바이오, 미래차, 뭐 AI 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이런 쪽으로 투자를 기업이 하게끔 하려면은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할 만한 그런 유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이경 대변인 들어와 계신데 말씀하기 어렵다 그러셨고, 최원석 기자 이동 중이어서 말로는 하기 어렵고 채팅으로 지금 적어주시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영상 출마의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4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출마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출마할 때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본인이 원고지에 출마 선언문을 적는 형식의 그 영상이 하나 있었고, 그 출마 선언문 내용을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 한국 국민들이 한 문장씩 나눠서 읽는 형태의 국민과 함께 출마한다 이런 컨셉으로 해서 두 가지 버전의 영상 출마 선언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둘 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죠.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어쨌든 실제 연설을 찍어서 출마를 할 경우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뭐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영상 출마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은 확실히 큰 게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하는 컨셉은 저는 조금 이게 물론 이제 진보 쪽에서는 흔히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약간 좀 내니 스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유모 국가처럼 너무 국민들을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이렇게 뭐 그러는 게 우리가 세월호를 겪어서 뭐 이해는 되지만 조금 요즘 시대 트렌드에는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던 건 뭐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신문 기자를 했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낙연이 직업 정치인만 해왔고 대중적으로 그렇게 아주 인기가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 인생 대부분 이렇게 본인을 어떤 소개하는 겸손한 태도로 시작한 부분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문장을 반복하면서 뭔가 일하는 대통령, 이제 일꾼으로서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한 점은 뭐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구체적인 주제별 이렇게 파트로 들어가면 신복지, 중산층 경제, 또 균형 발전, 또 헌법 개정, 또 연성 강국 심외교, 또 문화 강국, 뭐 BTS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들여다보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다 할 디테일이 없어요. 신복지라는 게 그럼 구복지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뭐 중산층 경제는 또 뭔지, 뭐 균형 발전, 헌법 개정 다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서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의 반복이고 이낙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정책 아젠다나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방법론이 사실 출마 선언문에 제기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낙연 씨가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해왔잖아요. 사실은 언론사 신문 기자 한 거는 기껏해 10몇 년 하신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고 도지사 하고 그다음에 국무총리하고 이 기간이 훨씬 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대선 주자보다도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가진 대선 주자임에 분명하고 저는 실제로 대통령 하면 그냥 무난하게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정도 국정 경험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디테일이 없나? 그러니까 국민 앞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할 얘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은 좀 실망스럽다.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저는 이 이낙연, 뭐 정세균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리더의 유형인 거죠. 우리가 제임스 맥그리거 번즈라는 유명한 리더십 이론가가 리더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하거든요. 변혁적 리더와 거래적 리더로 분류를 해요. 변혁적 리더는 트랜스포밍 리더십이라는 거고, 거래적 리더는 트랜잭셔널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는 이제 뭔가 이 세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기존의 균형을 파괴하고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뭐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변혁적 리더인 거고, 근데 거래적 리더는 현재 있는 이해관계를 그냥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발하고 저 사람은 또 찬성하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정도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양팀 납득하면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거래적 리더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는 전형적인 거래적 리더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우리 같은 국민들, 특히 나처럼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 정치에 맨날 눈이 뻘개갖고 정치 기사만 읽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낙연 그 대표가 솔직히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도 꼭 뭘 하겠다고 보여준 게 없는 그냥 이제 평범한 그 정치인이 그냥 거래적 리더였던 거죠. 다만 말씀을 되게 잘 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국무총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지만 저는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크게 뭐 대한민국을 크게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큰 소리 안 나게 관리는 하시겠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그런 캐릭터죠. 뭐 연배도 비슷하고 하시는 그 캐릭터가 이제 비슷하잖아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뭘 하겠다는 건 없었지만 그 대통령 그래 잘해요. 뭐큰 사고 안 치고. 왜냐면 이전에 트럼프 겪고 오바마 겪었으니까 그런 격동의 시대의 그 롤러코스터를 탄 거에 비하면 지금 미국 무난하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무난하게는 가겠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뭐 이렇게 크게 바꾸거나 이제 그럴 만한 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별명이 이건 출마 선언문 이외의 부분인데 그 옛날부터 정치권에서 흔히 나오는 별명이 뭐냐면 100m 미인이에요. 100m 미인.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멀리서 보면 되게 괜찮아 보여. 굉장히 훌륭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도 보면 당직자들이 아주 학을 띄어요. 대변인 시절에 맨날 그 원고 갖고 이렇게 접어갖고 머리 툭툭 치면서 너는 머리는 왜 들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엄청 꼰대 스타일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부하 직원들, 뭐 당직자도 그렇고 비서관, 보좌관도 그렇고 심지어 국무총리 할 때는 그 밑에 관료들 이렇게 보고서 보내면 그거로 이렇게 툭툭 이렇게 하면서 자네 이럴 거면 회사 그만두게, 자네 이럴 거면 사표 써, 사표 써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직업 공무원 직업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어공이 늘공한테 사표 써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실제로 그 국무총리 시절에 밑에서 일하던 기재부 국장 하나가 죽었죠. 과로사로 죽었어요. 그 정도로 밑에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부에서는 유명하지.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표할 때도 그 국회 출입기자 사이에 이제 3아웃, 삼진아웃이란 말이 너무 그런 약간 이 사람들 너무 꼰대 아니냐 그래갖고 삼진아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당대표 할 때 평가가 되게 안 좋았어요. 언론사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이제 멀리서 보면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르지. 그냥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되거나 이런 것만 보면 말씀을 되게 신중하게 하시고 사람이 점잖고 품이 있고 이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가 굉장히 다른 분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주변 사람들 괴롭히는 건 어차피 대통령 되면 공무원들 괴롭히는 걸 테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해갖고 국민들한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꼭 단점만은 아니에요. 그냥 같이 일을 안 하면 돼. 이낙연 청와대 안 들어가면 돼. 이낙연의 부하만 안 되면 돼. 그럼 이낙연 정부의 국민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큰 힘은 아니라고 봐요. 그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그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다. 적어도 이낙연 정부에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뭐 일하고 싶진 않다.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있어요. 그 오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이기는 양자 대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윈지 코리아가 한 거잖아요. 윈지 코리아는 민주당의 아주 대표적인 그 여론조사 업체예요. 민주당 성향에. 그래서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의 ARS 여론조사를 윈지 코리아가 대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엄청난 돈을 버는 업체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윈지 코리아 또 친문의 아주 대표적인 친문과 링크되어 있는 여론조사 업체이기 때문에 이재명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재명을 제끼고 이낙연을 지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냈을 수 있는 여론조사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양자 대결로 이낙연이 높게 나와. 얼마든지 어떻게 묻느냐, 뭐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난 TV 토론을 거치면서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인 건 확실하죠. 그건 뭐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검증 국면 들어가면서 윤석열 엄청나게 검증 포인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뭐 바지 내리는 발언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제3 후보인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국민들이 이낙연을 다시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잘 되실 수도 있다. 운 좋으면. 그리고 어쩌면 결승 가가지고 이재명과 백중세로 붙거나 운 좋으면 이기거나 그러면은 뭐 민주당 후보가 되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윤석열하고 한판 붙게 되는 거지. 그때 오조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 뭐 바이든처럼. 세상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니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쨌든 연설문만 놓고 보면, 선언문만 놓고 보면 조금 저한테는 좀 실망스러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이제 이낙연 지사의 참모라면 그럼 어떤 조언을 하겠는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김규명 씨부터. 김규명 씨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김규명 씨가 이낙연 캠프야, 아주 측근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이제 본선은 그 컷오프는 넘어갔잖아요. 이게 뭔가 이낙연 후보가 뭘 해야 되는지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김규명 씨 먼저. 네. 사실 뭐 요즘 국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임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후보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게 물 흐르는 듯이 정말 관리형 느낌이 확실히 제일 큰 장점이자 또 단점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도 이낙연 후보가 약간 대선 주자로 올라가는 과정이 결국은 그냥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친문 지지자들이 우리 정부 국무총리니까라는 이유로 밀어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약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걸 본인이 싫어한 건지,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큰 것 같고, 저는 그 지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지금 엄청 다시 또 올라왔다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여론조사 상으로 1위였거든요.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상으로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3위까지 깎아먹은 상태인데, 그 과정이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말했던 흔히 계속 말했던 엄중이라는 단어,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그게 오히려 저는 되게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은 진짜 대통령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뭔가 정말 큰 구도를 만들어서 좀 강한 걸 해야 된다. 크고 강한 걸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떤 방향이 될지는 근데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이재명 덕격수 이런 느낌은 이미 충분히 다른 후보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다른 또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상 3위 밑에 후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낙연 후보가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재명이 갖고 있는 강한 선과 대비되는 느낌의 그게 필적할 만큼의 뭔가 강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바이든 언급을 했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너무 세서 미국 국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약간 너무 센 걸 맞았을 때 약간 반동이 필요한 건데, 지금 지금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세서 문제인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약해서 문제라. 특히 지지층 사이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센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고 약해서 약한 리더십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더 실망한 케이스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오히려 이낙연은 지금 봐서는 좀 센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김영태 선배님도 음소거 키시고, 자, 만약에 지금 이낙연 캠프에 들어가 계신다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좀 도전적 과제를 제시한 게 필요하다. 지금 마지막 끝 마무리에 모든 걸 제자리로 더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정치든 경제든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정희고
이건 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뭐 경제 양극화라든지 이런 그 큰 과제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데는 또 새로운 그 과제,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한데 이게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러면 과거에 뭐 제대로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예컨대 그 전번에 그 비례정당 이거 실패했잖아요. 위성정당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기왕 뭐 실패하긴 했지만 뭐 비례성을 반영한 정당 선거제도 개혁을 제가 되면은 과거 실패를 경험하면 확실히 해내겠다든지, 그리고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번 뭐 시행령에서도 뭐 뭐 과로사는 빠지고 이제 그 정말 형이화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갈수록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 상황에서 이런 그 작업 환경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산재 없는 나라는 내가 확실히 구현하겠다든지, 좀 구체적이고 정말 그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그 기업하고 이렇게 충돌되고 이런 이슈들을 확실히 그 제시한다든지. 가령 그 정세균 대표는 내가 노사 갈등, 그 노사정 대타협 이것만 내가 확실히 하겠다. 그 얘기는 사실 산자부 장관도 했고, 그래서 저분이 저 노사 대타협은 이뤄낼 수 있겠구나 이런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좀 갈등적인 요소들이지만 국민 대다수 원하는 그런 과제들을 확실하니 김학연표 정책 의제 해가지고 그런 것도 던지는 거, 도전적 과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도덕성 얘기 많이 하거든요. 품격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 이제 도덕성 말고 품격으로 보면은 사실 정말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치인에게 바라는 그 품격, 이건 분명히 그 엄청난 그 좋은 자질이에요.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도덕성이 이제 가미가 되고, 또 또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또 뭐 약간 뭐 그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 배우자 그 결혼 전에 문제는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렇게 어느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주장을 했던 그 방점은, 강조점은 네거티브 하지 말자. 여기에는 저 강조점이 있고 또 나름 그 진정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그냥 도덕성을 내세운 거, 그건 뭐 품격 도덕성 본인의 내세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은, 그걸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저기 역학관계가 있는 건데, 그걸 상대 후보를 겨냥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도덕 분자이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별로 도덕성에 좀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어떤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워가지고 상대를 비방을 하면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 우리 토론 프로 봐서도 그 나는 뭐 세대 교체 뭐 기수고 나만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강조하는 건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건 이건 분명히 그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주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덕성 품격까지는 진중하고 뭐 언어를 절제해 사용하고 이런 건 너무나 그 공인된 바지만 도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그런 좀 거부감이 일어서, 사실 그 부분도 그냥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더 약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시훈 국장님. 최시훈 국장님도 무서워 키시고. 네.
저는 잘 안 읽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선거를 이제 멀리서 관망하는 이 원외정당 당직자로서 저는 그 윤석열 대선 주자가 1위잖아요. 그 1인 배경에는 그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좀 손해를 봤거든요. 어쨌건 뭐 그래도 명분이 있었고 뭐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여튼 손해를 보고 어떤 권력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국민들한테 어필됐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1위 자리에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하여튼 여러모로 뭐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이제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연설문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로서는 훌륭하지만 제가 딱히 이분의 대선 출마 선언문을 읽지 않은 거는 그분의 삶 자체가 사실은 별로 손해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꼴을 빤 그런 정치인은 단 한 번도 어떤 대선에서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자라면 지금이라도 백의정군하고 내가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다 받고 내가 책임질 테니 뭐 이재명을 밀든 누구를 밀든 밀어달라. 그래서 더 나은 정치를 하겠다. 뭔가 이렇게 손해를 보면 다음 정치라도 다음 대선이라도 사실 기회가 오지. 사실 조금 저는 어렵다고 이상입니다. 후보 사퇴를 하라는 건가요? 네네 맞아요. 3등인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호님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참모라면 뭐를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그 대선 토론 그 출마 영상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학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뭔가 이낙연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정말 좀 많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좀 내로남불로서 국민에게 불신받았던 점을 정말 이거는 분명히 바로잡고 나간다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네거티브가 조금 경선에 가면 갈수록 네거티브가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약간 보면 볼수록 뭔가 정파들이 모여서 사파를 억누르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반 이재명 연대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그 PT 하시는데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PT에 기본소득을 넣어놓고 이제 이재명 후보들을 좀 약간 까는 느낌의 그렇게 PT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저는 그게 좀 보기 안 좋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당내 주자로서 좀 지지도가 높은 그 주자로서 조금 그런 거를 좀 자중할 수 있게 좀 큰 어른으로서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나름대로 저는 뭐 지금 윤범기 기자님이 아시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런 또 분이라는 것도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걸 처음 알았는데, 그냥 저는 딱 그 예전에 국무총리 때도 그렇고 예전에 뭐 도지사 때는 제가 잘 몰랐지만 국무총리 때부터 좀 뭐랄까 이미지 자체가 너무 점잖고 그래서 좀 믿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도 뭐 그때 PT 하실 때도 너무 제일 잘하신 것 같고 국민 면접 때도 1위라는 게 뭐 인정할 정도로 잘하셨고, 뭐 상대방이 답변 줄 때나 그러니까 확연하게 답변 주는 것도 그렇고 명확하게 답변 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나름대로 잘 이미지 관리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보완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점, 문재인 정부랑 이낙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확연하게 잡고 나갈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한장 씨도 음소거 키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하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경선에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윈지 코리아의 그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만큼 본선에서 강한 주자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2위를 상승세고 상승세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동시에 본선에서 강력한 주자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친문계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그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길 수 있는 주자를 본선으로 올려 보내는 게 좋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단 경선이 8월서부터 해가지고 9월 초에 끝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 별다른 뭐 어떤 비전 같은 거 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님은 점잖은 뭐 네거티브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서 2위 이길 수 있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주자라는 점을 강조해서 경선에서 일단 이기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었던 윤범기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라든지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그런 리더형이라는 게 정말 저도 많이 와닿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민주당 그 공인 주자가 되시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대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좀 큰 틀에서의 변화,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랑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그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상태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실정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점, 이런저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만 이런 부분은 좋았다, 이거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 본선에서는 엄청 두드려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단은 정리하자면 경선에서 이기는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되신다면 그 다음에 또 약간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후보 사태는 그 이낙연 후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광재처럼 젊은 후보는 다음을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근데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고 모든 공직을 다 거쳤기 때문에 대통령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번에 안 되면 정계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국회의원 임기는 마칠지 모르겠으나 별로 뭐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는 건 이낙연 후보로서는 더욱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오래 장기간 총리를 하신 분이어서 거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해갖고 문재인의 거울 같은 이미지로 지금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나는 이낙연 정부를 문재인 정부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딱 붙게 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거 너무 리스크가 위험해서 아마 안 하실 것 같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본선에 갔을 때 리스크가 적은 후보인 건 확실해요. 이재명이나 윤석열에 비해서. 그런 게 이제 본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담대한 제안, 아까 김효태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한데, 저는 그게 뭐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의 함정에 빠져갖고 스스로 어떻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공격을 받았던 게 박원순 시장이 살아계실 때 그 전국민 고용보험을 들고 나와서 그게 최병천 보좌관이 서울시정책보좌관을 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전국민 고용보험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걸 박원순 시장이 딱 받아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면서 치고 나갔을 때 이재명 지사가 되게 흔들했거든요. 그래갖고 내부적으로 휴전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거 그만 좀 하자, 이거. 이 싸움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박원순 시장 쪽으로 휴전 제의가 왔다는 거야.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기본소득은 논리가 굉장히 지금 빈약한 정책이고, 그에 비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시대에도 맞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낙연 지사의 어떤 컨셉하고도 맞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각을 세우면서 나가면 좋은데, 지금 대선 주자 중에 아무도 그걸 쓰는 사람이 없어. 저는 왜냐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고한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최병천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무적으로 그걸 받아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했던 거죠.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문 정통 후보 경쟁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재명은 비문 후보인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결선에 간다는 전제하에 결선 무조건 가거든요, 제가 보기에. 절대 이재명이 1차에서 50%못 넘겨요. 그러면 결선에 갔을 때 추미애와 정세균의 표를 흡수해야 됩니다. 추미애와 정세균의 표를 흡수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추미애 후보와 정세균 후보를 계속 칭찬해야 돼요. 칭찬.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결선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추미애 정세균이 탈락했을 때 혹은 김두관까지 박용진도 탈락했을 때 얘들을 적극적으로 칭찬해 갖고 아 좋은 후보 훌륭하시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서 자연스럽게 그 탈락한 후보들이 다 결국에는 아유 그래도 이낙연이지 하면서 지지하게끔. 그래서 다른 떨어진 후보들의 표를 다 긁어 모아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어서 그러면서 친문 정통 후보로서 사실 이낙연 후보는 친문 아니거든요. 동교동계거든요. 동교동계. 호남이잖아요. 전남도지사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실 친문 아닌데 이게 지역 화합 차원에서 사실은 총리로 발탁했던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어쨌든 지금 친문 후보가 없으니까 김경수 날라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친문 후보가 된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추미애나 정세균과의 관계를 토론 과정에서 계속 칭찬하고 뭐 훌륭하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결선에서 뒤집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후보 될 수 있죠. 후보 되면 본선 가면 운 좋으면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윤석열 이길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선은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라는 거죠. 과거를 보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통령, 그러니까 본선에 가고 나서는 일종의 아까 박정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본선에 가면 그때는 이미 후보가 결정됐으니까 그때는 차별화해도 되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정부가 어떻게 다를 것이라는 얘기를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경선 안에서는 그런 얘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지금 임기 말에도 40%대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관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화하는 거는 당내 후보로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하지만 후보가 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차별화를 좀 하면서 중도층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면 운 좋으면 될 수도 있다. 뭐 윤석열이 강력하긴 하지만 해볼 만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 그래도 끝나기 전에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치도록 하죠. 우리 김규명 씨부터 저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소감 못한 말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네. 사실 네 저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냥 딱히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그리고 그간 정치를 본 사람으로서 저런 한 후보가 저렇게까지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나라는 싶을 정도로 약간 되게 많이 아쉬운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 전에는 막 정말 뭐 어대당 이런 식으로 어차피 대통령이 이낙연이 이런 구도까지 만들어졌었던 후보였는데 그게 여러 가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안 좋은 악재와 함께 너무 떨어지고 있어서 그걸 본인이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받아만 낸 점은 되게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 어쨌든 대선까지 나왔으니까 그래도 아까 임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의 고용보험 같은 진짜 보험보험 같은 정책 정말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전 그래서 그게 신복지나 이런 거에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신복지라는 워딩만 강조하는데 솔직히 워딩은 그냥 복지는 누군가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정치적인 큰 그림이나 그런 조금 큰 수를 써서 본인이 어찌됐든 뭐가 결론이 어떻게 됐든 그래도 화려하게 끝나는 게 정치인으로서는 더 좋은 결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태 선배, 김영태 기자님도 소감 오늘 이 모임에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감이 뭐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지난번에 우리 윤범기 기자님께서 이재명 지사 리스크 관리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사과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그건 사실 어떤 공론장이나 어떤 사적인 대화건 간에 사실 그 얘기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의외로 주변에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윤 기자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뭐 사과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타일상 뭐 사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그 플러스 효과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작은 몇 명이 모여서 하는 토론이지만 서로 그 생각의 그 교류랄까 이런 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도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이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 얘기하니까 환기가 돼가지고 맞아 그런 게 있었죠. 그 좋은 정책은 한번 다시 좀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뭐 이 의제와 좀 같이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연금 개혁이 사실 우리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못지않게 미래 세대들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안심하고 우리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뭐 세금 문제는 조세 문제는 뭐 박용진 의원이 이제 법인세 소득세 뭐 감면한다. 기업 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조세 문제도 후보들이 꺼내는 순간 무조건 마이너스다 떨어진다 해서 민감하니까 손을 안 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제일 당면한 대선 주자들이 이제 뭐 개헌이야 뭐 큰 틀에서 이제 논의하는 거니까 이해관계 후보 간의 이해 득실이 있잖아요. 그렇다지만은 모든 국민이 특히 미래 세대가 이렇게 좀 미래 세대의 짐을 청년 세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핵심적인 과제 연금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가 용기 있게 뭐 사회적 대타에 못지않게 노사 대타에 못지않게 용기 있게 이걸 정말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임기 내에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정말 믿을 만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네 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고 또 그걸 실천해 나간다면 국가 되기 위해서 엄청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또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게 이제 뭐 수도권 지방 뭐 이렇게 균형 발전인데 사실 교육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지방 산업하고 교육하고 같이 뭐 협력 단지 뭐 클러스터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의제들이 있어요. 의제들이 있는데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 이것도 2012년,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2번 다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공론화 자체도 안 하고 소위 이 기득권이 다 서울대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정치권 그다음에 학계 그래가지고 이 논의 자체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나라를 이끌 지도자라면 100년 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핵심 과제들 이것을 기득권이 아닌 전 국민 입장에서 또는 뭐 미래 세대들 입장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다음에 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을 정말 용기 있게 제시하고 국민도 공감 얻어서 국가 대계를 좀 제대로 세워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환원하자면 길어졌는데 전국민 고용보험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정말 얘기가 되는 의제인지 그런 것들 후보들이 공론화해가지고 되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시은 국장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작년에 총선 끝나고 그때 윤봉 기자님 하고 밥 먹을 때 윤봉 기자님이 이번에 총선 이긴 거는 이낙연을 대선 후보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전라도의 민심이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그게 좀 생각나고 저는 이제 집안이 부모님 양가 다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 사람들한테 약간 희망이거든요 이낙연이. 근데
사실상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대선 후보 어떤 가시권에서 좀 벗어나고 또 호남 민심도 사실상 좀 윤석열한테 일부 가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호남이 그동안 항상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항상 이렇게 배척당해왔고 그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친문은 사실 호남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조금 안타깝고 이낙연이 조금 더 개혁적이고 유연한 사람이었으면은 오히려 좀 이재명 같은 자리에 있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박정훈님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견해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아까 김용태님 하는 말씀에 너무 적극 공감했습니다. 제가 아까 문재인 정부랑은 좀 차별합을 둔 거에 대해 있어서 부정적인 면에서 차별함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좀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려서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막 윤범기 기자님 얘기도 듣고 다 들어보니까 참 아까 제가 정파 얘기했지만 진짜 이낙연 후보님이 정파의 수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면접 때 1위 했을 때 많은 후보들이 상당히 좀 그때 처음에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막 손도 흔들고 되게 막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뭐 박용진 후보님 뭔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약간 줄을 타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네, 박한창 씨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예, 민주당이 저는 처음 좋아서 들어왔었던 이유는 민주당에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들어왔었는데 그 두 분을 닮은 후보가 참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보 정당인데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괴롭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한 가지의 현실에서 좀 그 다른 관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이런 동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후보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신가라는 반문을 해보면은 보면 볼수록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님 그 출마 연설문을 보면서 되게 세련되다,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동시에 보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이제 언어적으로 풀어서 잘 못 하고 있었었는데 암묵적으로만 그냥 대충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리뷰 모임에 참여하면서 윤범기 기자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을 들으니까 이런 점에서 내가 되게 이게 마음에 안 들었었구나를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시간이 됐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서 좋은 말씀들 공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보람 씨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어떻게 잠깐 소감 가능하신가요? 음소거 키시고 가능하시면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네.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되죠? 아이고. 그러네요. 우주에 계신 것 같네요, 뭔가 이렇게. 제가 제 계정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예,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 참석하신 분들 말씀 너무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이낙연 후보님하고 또 엄청 또 깊은 관련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논의하신 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서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걸 말씀드리면 저는 이낙연 후보님께서 총리일 당시에 너무 저는 팬이었어요. 엄청나게 안정감 있는 총리셨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이렇게 국회에서 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들 대응하신 것들 야당에 대한 대응에 너무 또 반했었고 너무 훌륭하신 총리님, 훌륭하신 수비수
이시지만 저는 이제 훌륭하신 수비수까지이시다. 이제 훌륭하신 공격수는 되실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지지율 40% 나오고 엄청나게 지지율 1위일 때 다 뭐 또 주위 청년들도 다 또 이낙연 그때 총리님 또 특보로 많이 또 갔죠. 또 그랬을 때 근데 그래 또 그리고 뭐 대선 국면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좀 주위 분들 좀 많이 그때 설득해가지고 이러저런 이유를 대면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이낙연 총리님은 아주 그 훌륭한 총리님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대통령 되시는 건 조금 후퇴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을 좀 설득해서 그 설득 당하신 분이 원래 이낙연 총리님께 이렇게 줄을 서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이재명 캠프에 고문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경위가 있었고 출마 선언문도 저는 어쨌든 헌법 개정을 말씀하셨던 거는 좀 거의 유일한 후보셨기 때문에 되게 그 부분은 너무 인상 깊었고 좋았지만 이제 좀 신복지 이런 부분에 물론 말씀 많이 나왔겠지만 뭐 기존의 복지와 어떤 것이 차별화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뭐 이렇게 뭐 70% 하셨지만 또 언제는 또 갑자기 뭐 100% 하시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부분도 좀 우왕좌왕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정세균 후보님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그 우리나라에서 좀 그 국무총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를 그 두 분을 보면서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를 하시면서 사실 뭐 못하셨던 부분이나 또 어떻게 정말 그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못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저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국무총리의 아주 강력한 두 분께서 사실 좀 이런 강력한 지지를 또 못 받으시는 것도 좀 그런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너무나도 일단 총리 때도 너무 훌륭한 수비수이시긴 하셨지만 가장 또 중요하고 의견을 표력해야 될 중요한 이슈 때는 늘 항상 그냥 엄중하게 살펴보겠다, 신중하게 생각하겠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좀 검토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좀 중요한 이슈를 다 또 피해 가셨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것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도 중요하신 후보님으로서 좀 선전하셨으면 좋겠고, 좀 더 탄탄한 또 정책 경쟁을 끝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원석 기자님하고 이경 대변인도 들어와 계신데 뭐 사정상 말씀하기는 어려우시다니까 최원석 기자님은 채팅으로 계속 의견을 주셨고요. 이경 대변인님은 나중에 따로 듣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임은 이 정도로 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할 거니까요. 다들 비디오 좀 잠깐만 켜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자, 준비 시작. 자, 뭐 된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우리가 그동안 여당 후보들 많이 다뤘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하태경 의원에 이어서 윤희숙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 출마 선언을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에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들도 많이들 들어오셔서 같이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안녕.